투자 시장에서는 늘 똑같은 것만 물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소음에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드러낼 흐름을 보고 있는지. 이 시장은 언제나 요란하지만요. 결국의 승부는 조용한 곳에서 갈린다라는 거. 눈앞의 파도보다 바다의 방향을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플이 이번에 미국 월가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리플이 미국 월가에서 긴급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금융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과 폭발적인 수요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마치 초강세장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CNBC라거나 로이터 같은 전통 언론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암호화폐 전문 매체를 통해서 이 확산된 소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상 밖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XRP 뉴스도 역시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로 월가의 대규모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신호탄인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CIO 맷 후건이 발언이 있습니다. XRP의 고정 공급량 1000억 개랑 소각 메커니즘을 언급을 하면서 XRP 같은 한정 공급 자산을 규제된 ETF로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은 강력한 촉매제다라고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XRP에 관심이 있었지만요. 이 적절한 투자 수단이 없어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했었죠. 이제 비트와이즈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XRP 현물 ETF를 상장을 하면서 이 장벽 자체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고, 호건정에서는 매년 약 1억 5천만 건의 기관 회의에서 XRP가 꾸준히 언급됐었고, 드디어 거대한 자문사들이 공인된 경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보관하는 현물 XRP를 기반으로서 펀드를 구성을 했고요. 상장 첫날 거래량은 약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들어봤을 때 규제된 경로랑 한정 공급이 합쳐져가지고 상생 압력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단순한 공식처럼 보이지만요. 호건은 역시 한정된 자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규제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강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을 서두르시기보다는요. XRP 구조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XRP가 2012년 리플사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초기부터 1000억 개가 고정 발행된 형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 발행이라거나 채굴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자동 소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량이 감소하는 구조예요. 이런 공급 제한성이 핵심이고, 또 비트와이즈가 ETF 자금을 새로운 수요 엔진으로 판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특성이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내는지는 과거 사례랑 함께 더 깊이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XRP의 역사랑 발전 과정을 되짚어봤을 때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2012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렘이 만든 리플레저 같은 경우는 이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른 결제 속도를 기반으로 국제송금 솔루션을 제시했었죠. 리플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엑스래피드, ODI 같은 여러가지 금융기관용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었고, SBI 홀딩스 등은 일부 금융사가 실제 송금 테스트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 이 암호화폐 붐으로써 XRP 가격이 급등했다가 거품이 꺼졌고 급락한 경험도 있었죠. 2020년부터는 미국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금 같은 전통 자산의 사례랑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규제 논란과 급등락을 겪었었지만 2021년 이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써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이더리움은 공급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희소성이 강화됐었습니다. 이 금도 역시 2000년대 초에 SPDR 골드 ETF 출시 이후에 유동성과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고려해봤을 때 XRP도 역시 ETF 도입을 통해서 제도권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국가나 자산군 간의 비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은요, ETF 도입 이후에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구조적인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제화 이후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 질서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ETF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에서는 XRP가 여전히 규제 밖의 틈새 자산에 머물렀었겠지만, 이 지금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된 만큼 이 변화가 투자 심리랑 실제 수요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자금 흐름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관 수요 단계예요. 이 미국 월가의 대형 자문사,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곳들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집단이죠. 이들은 과거부터 XRP에 관심을 보여왔었지만 미국 SEC 소송으로 인해서 명확한 투자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트와이즈 ETF가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기존의 증권 계좌만으로 XRP에 노출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금 유입과 매수 단계입니다. 이 기관
기관의 주문이 들어오면요, 비트와이즈 펀드는 그만큼의 XRP를 시장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트와이즈가 코인베이스에 보관된 현물 XRP를 사용해서 이 펀드를 실제로 뒷받침하게 될 거예요. 즉 ETF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수는 곧바로 실제 XRP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 다음으로 시장 반응과 가격 압력 단계입니다. XRP가 총 발행량이 이미 고정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상당량이 리플사라거나 초기 참여자들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유통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더불어가지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 소량의 XRP가 소각되면서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수요까지도 유입된다? 이론적으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혼동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리플사랑 XRP의 관계입니다. XRP는 리플사가 만들었었지만 이 리플 레저는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고 XRP 거래 과정에서 리플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리플사는 말 그대로 초기 발행량 일부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XRP를 디지털 금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지만요, XRP는 초고속 국제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실제로 리플 레저는 3에서 5초 만에 거래를 확정하고 하루 평균 19억 달러, 약 25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다만 그동안 금융결제 분야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었죠. 그리고 ETF 승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 제도권 ETF 도입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겠지만 이것만으로 XRP가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보장받는 것들은 아닙니다. 거시경 상황이라거나 규제 환경,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까지도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비트와이즈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올해 10월달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세계 최초로 상장했었는데요. 이 출시 첫 주에 4억 4,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었고 이따른 시장에 초강력 집중을 받았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번 XRP ETF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 운용사들을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나 아크인베스트, 캐너리 캐피탈 등이 대표적이죠. 이들 운용사들도 역시 XRP ETF 시장에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고요. XRP 상품으로 전환까지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랑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있는데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 ETF의 기초 자산으로서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XRP를 활용을 했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랑 수탁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이 시작되면은 보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기관과 규제 당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투자회사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죠. XRP를 비롯한 암호자산들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서 편입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은 기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SEC를 비롯한 규제기관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영향력과 향후 규제 방향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은 당분간 낙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비트와이즈 XRP ETF 같은 경우는 첫날 거래량 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운용자산도 약 1억 7,500만 달러 넘기면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0.34% 정도의 운용 수수료가 첫 달 최대 5억 달러까지 면제된 점, 이것도 기관의 초기 참여에 상당한 힘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권 자금 유입들이 단기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계하셔야 될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의 열기가 장기간 유지될지는 확실하지가 않겠죠. 주요 기관들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해지 전략을 강화하게 된다면은 이 기대감과 다르게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작년 10월 당시 SEC의 심사 연기 소식 이후에 XRP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것처럼 투자 심리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도 큰 변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랑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경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도 여러 가지가 확대될 경우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XR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XRP 활용 사례가 점점 확대되는 흐름인데요. ETF 규모가 몇 년 내에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3에서 5년 안에 실제 결제 시스템이나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XRP가 더 적극적으로 채택되면서 장기적인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ETF 출시는 XRP가 단순 투기성 코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월가의 대규모 자금들이 새로운 수요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호건의 분석은 담담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논리라는 거. 과연 미국 월가의 XRP 수요가 초강세장의 불씨를 지필지 결국 시간의 흐름이 정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욕심과 무리한 선택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이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원칙은 내가 잘 아는 거래소, 잘 아는 방식으로만 매매하는 겁니다. 업비트나 빗썸처럼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본 거래소에서 현물로 천천히 운영하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반대로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사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이거 만회해봐야 되나, 레버리지 한 번만 써볼까, 해외 거래소가 더 수익 잘 난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특히나 해외 거래소 선물 레버리지는 처음엔 버튼 하나만 잘못 눌러도 청산이 나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투자금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이런 위험은 더 커지고요.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기가 쉽습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 낮추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회복이 되지만요. 선물 매매는 결국에 아차했을 때 0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그 뒤에 대응을 하셔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투자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행동인 거죠. 반면에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물로 천천히 대응만 하신다면은 시간이 조금만 걸릴 뿐이지 결국에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되실 겁니다. 지금 같은 큰 하락은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상처를 덜 받고 다음 상승장에서 훨씬 더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단순해요. 모르는 방식으로 위험하게 매매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는 방식으로 오래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이 빠른 수익이 아니라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야말로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이 단순한 희망을 노래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투자의 역사에서는요, 거대한 부는 언제나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떠나거나 또 혹은 지루함에 지쳐가지고 외면할 때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앞에 펼쳐진 혼란들, 지루함들, 단순하게 견뎌야 될 고통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어 본 자들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기회의 전조일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는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서 견고하게 완성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보세요.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차트 한 장 띄워놓고 여기가 지지선이다, 여기가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휘둘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선긋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런 겉껍데기가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 이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당히 기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리플랩스가 세계 경제 포럼, 즉 WEF로부터 기술 선구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을 가볍게 듣고 그냥 리플이 상을 받았구나, 호재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앞으로도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면서 설거지만 해주는 그런 투자자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 뉴스의 행간과 그 뒤에 숨겨진 10년짜리 빌드업을 제가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WEF가 어떤 곳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달이면요, 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눈 덮인 산골 마을에 전세계 대통령, 중앙은행 총재, JP모건 회장 같은 억만장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스키를 타러 모이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향후 1년,
나아가서 향후 10년에 세계 경제 시설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논의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리플을 콕 집어가지고 기술 선구자라고 불렀다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기술이 좋으니까 칭찬해주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WEF의 기술 선구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비즈니스랑 사회에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 실현 가능성, 그리고 리더십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이제 당신들은 실험실 속의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세상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너 서클로의 초대장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선정 소식 한 개만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2015년의 굴욕, 그리고 미국 연준 태스크포스에서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그리고 다가오는 ISO 2002 강제 전환 마감일인 2025년 11월이라는 시점까지도 이런 모든 흐름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개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미국 SEC 소송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미국 정부랑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을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끼워넣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 리플이 연준의 더 빠른 결제 태스크포스에 들어가서 어떤 구상을 펼쳤는지, 2015년에 이 핀센으로부터 $70만 벌금을 맞으면서도 그것이 왜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수였는지, 그리고 2025년 11월 현재 이 시점에서 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지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리플 XRP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이 미래 금융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이 기계 부품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놓치시면 손해는 우리 구독자분들 몫이에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리플을 2017년 불장 때 잠깐 펌핑됐던 그런 알트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리플의 출발점은 이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부는 필요 없다, 은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탄생한 반항적인 존재였다면요, 리플은 정장을 차려입고 은행문을 두드리면서 현재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엘리트 영업사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WEF 선정 소식도 역시 역사가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리플은 과거에 2015년에도 기술 선구자로 선정된 바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께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기술 선구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진짜 혜택들은 이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로고를 하나 더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다보스 포럼의 비공개 세션 참석권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의 중심은요, TV에 나오는 공개 연설이 아니라 카메라가 꺼지고 기자들이 물러난 뒤에 두꺼운 문이 닫힌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런 비공개 모임인데요. 이른바 IGWEL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격식 없이 만나가지고 국제 결제망이 너무 느리지 않냐,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냐, 이런 현실적인 속내를 솔직하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의 테이블에 리플의 경영진이 함께 앉아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5년 당시 리플랩스의 CEO였던 크리스 라슨과 현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을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거에 기술 선구자로 선정됐었던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 사람들은 비슷한 그룹끼리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10년 전부터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를 잇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WEF는 리플을 통해서 가치를 정보처럼 이동시키는 인터넷 오브 밸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실 논의가 현실 세계에서 처음 형태를 드러낸 게 바로 미국 연준의 더 빠른 결제 태스크포스 본격적인 참여였는데요. 지난 2015년 무렵이었죠. 미국 연준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 이렇게 중국과 유럽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여기는 리플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름만 올린 수준이 아니라 리플의 라이언 자본이 300개 기업 중에 단 16명만 선정되는 운영위원회 멤버로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이냐, 이 운영위원회는요, 회의 안건을 정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상당히 중대한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설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은행도 아닌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이 기술이나 비은행 서비스 제공자 대표로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이 태스크포스 내부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기득권을 가진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지키려고 했었고, 핀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고서 단계에서 반대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 갈등이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 복잡한 갈등 속에서 리플은 상호 운영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미국 차세대 결제 시스템 논의 속에 성공적으로 심어 넣었고, 리플이 연준 태스크포스에서 했던 일은요, 이 단순하게 기술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결제 시스템은 단일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이 다양한 장부가 서로 연결되는 웹 구조여야 된다, 이 철학을 미국 금융 설계
설계도 속에 반영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는 것과 심판으로 참여해서 룰북을 작성하는 것 차원이 다르죠. 리플은 선수로 뛰는 것보다 심판이 되고자 했고 실제로 그 작업들은 2017년 최종 보고서 나오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이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이 제도권 인프라 설계 과정의 중심부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맥락인데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라면 왜 2015년에 핀센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이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건가? 이런 것들은 전과랑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인데, 실제로 당시에 많은 개인분들께서 이 소식에 겁을 먹고 보유 물량을 급하게 매도했습니다. 리플은 정부에 찍혔다, 이제 끝이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표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2015년 5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국은 리플랩스에 약 7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혐의는 은행 비밀보호법 위반이었는데요. 리플이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암호화폐 역사상 최초로 가상자산 기업에 내려진 민사 제재였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리플 자금 세탁 방조 혐의로서 벌금 폭탄,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메시지만 가득했다라는 거고, 하지만 핀센이 벌금을 부과하면서 리플과 체결한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핀센은 리플한테 단순하게 벌금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과거 3년치 거래 내역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의심 거래를 보고할 것,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을 것, 그리고 미국 기준에 적합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 같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모두 수용을 했고요. 일부 금액은 몰수되면서 나머지는 벌금으로 정리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70만 달러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에 해당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리플은 미국 정부의 정식 감독 체계 아래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 첫 번째 암호화폐 기업이 되었고, 다른 코인 재단들이 우리는 탈중앙화라서 책임이 없다, 이 본사는 해외에 있으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던 시기에 리플은 오히려 규제 기관 앞에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정부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더욱더 분명해지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대형은행이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을 하고자 할 때 이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자금 세탁 리스크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유입되면요, 은행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거고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리플이 은행과 만났을 때 이렇게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5년에 핀센과의 합의를 통해서 3년치 거래 내역까지 모두 검증을 받았고 현재 시스템은 은행 비밀보호법 기준에 완전히 충족합니다라고요. 이런 기업을 은행이 배척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제거된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사건 자체가 이 단순 악재가 아니라 2025년 현재까지 리플이 제도권 플레이어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해자가 됐습니다. 이 규제를 가장 먼저 막고 가장 먼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른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흔들릴 때 리플은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통과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은 그 이후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트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습니다. 자본금, 보안체계,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수준 같은 은행급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고요. 리플이 이런 것들을 2016년에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 요약드리자면은 이 70만 달러의 벌금은 리플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제도권의 문을 정식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치른 비용이었었고, 이런 선택들이 오늘날 리플의 위치를 결정지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리플을 이야기하면서 ISO 20022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흐름의 절반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바로 이 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세계 금융통신의 표준이 강제로 전환되는 이 마감 시점이 바로 2025년 11월 22일입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메시지 규격이 공식적으로 퇴출됐고요. 이 새로운 표준인 ISO 2002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고요. 비구조적인 메시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A가 B한테 100달러를 송금함, 이 정도의 기본 정보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주소도 대략적으로 적히고 송금 목적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정보가 누락된다거나 이 불확실해질 때마다 은행 간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송금에 며칠씩 걸렸고요. 또 높은 수수료가 발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수동 확인 과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ISO 2002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이 표준은 XML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가 B한테 100달러를 보냈는데
이게 특정 송장 번호에 대한 대금이고 또 관련 세금, 주소, 규제 정보까지도 포함해서 전달한다라는 이런 식의 상세한 정보가 함께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새로운 표준을 반드시 학습하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5년 11월 이후에 국제송금 지시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다라는 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플이 만들어질 때부터 ISO 2002를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ISO 2002 표준 제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 태스크포스 사례랑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죠. 이 다른 기업들이 규제랑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리플은 이미 그 표준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 남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리플은 시험 문제를 만드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지금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ISO 2002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 입장에서 이 규격에 맞추려면요, 시스템 전체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이때 리플렛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을 사용하면 ISO 2002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 없는데요. 처음부터 이 표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리플이 노린 트로이의 목마 전략입니다. 이 규제랑 글로벌 표준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곧 닥칠 것들을 일찍부터 파악을 하면서 그 흐름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거. 2025년 11월 22일이 지나면서 이 ISO 2001을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행들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뒤처진다거나 아니면 리플과 같은 이 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입을 해야만 되는데 리플한테는 지금만큼 유리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번 표준 전환은 리플이 수년간 준비해온 구조적인 강점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흔히 리플랩스를 단순한 코인 발행사 정도만 바라보지만요. 이제 월가는 리플을 엔터프라이즈 핀테크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결국에 투자 성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고, 리플이 최근에 2025년 말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하지만 이미 테더랑 서클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니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이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래소 시장이 아닙니다. 리플은 기관 전용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RLUSD를 만든 겁니다. 테더는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이지만요. 이 준비금 논란과 감사 미비 문제로 인해서 늘 불확실성이 따라붙습니다. 이 보수적인 은행들은 테더를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리플이 만든 RLUSD는 처음부터 뉴욕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감독 아래 신탁회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랑 현금을 100% 담보로 삼고 매달 제3자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까지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리플이 전통 금융권을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테더는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RLUSD는 뉴욕 금융 당국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자산이다.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요. 이 리플이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XRP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브릿지 통화입니다. 서로 다른 법정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화를 헤아라로 바꿀 때 이 중간에서 3초 만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RLUSD는 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결제 정산용 자산입니다. 은행 간의 대금 결제라거나 기업 간의 송금 같은 것들 1달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XRP가 고속도로라면 RLUSD는 그 위를 달리는 안정적인 화물 트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트럭이 많아질수록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늘어나고요. 이런 과정에서 통행료 역할을 하는 XRP는 점점 소각되겠죠. 리플이 이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업홀드, 비트소, 문페이 여러 가지 주요 파트너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RLUSD 자문위원회에서는 전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인 슐라 베어 같은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 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원활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리플이 단순하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XRP를 중심으로 엔터프라이즈 결제 생태계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리플이 세계 경제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구도랑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해석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딱 한 개입니다. 글로벌 주요 기관과 엘리트 그룹이 리플을 선택했다라는 거. 2025년 11월 이 WEF의 기술 선구자 선정과 미국 연준 태스크포스에서의 역할, 그리고 핀센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편입이라거나 ISO 2002 표준과의 높은 호환성, 그리고 NYDFS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도 이 모든 흐름이 향하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제도권 금융체계랑 직접 연결된 구조가 됐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 리플은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이동시키는 디지털 혈관, 그리고 국제금융 흐름의 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2026년에는요, 이런 소식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노스트로 계좌 폐지하면서 리플 오디어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미국의 주요 은행이 RLUSD 기반의 결제 시스템 채택했다. XRP의 국제송금의 표준 브릿지
유통으로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소식들이요. 그리고 여전히 일부에서는 리플을 가볍게 바라보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종종 이런 시기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중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심지어 지루해하고 비판하는 시점에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적인 변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구조가 갖춰질 때가 오히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리플이 단순하게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가올 가치의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에요. 이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실지 아니면 큰 흐름을 이렇게 읽고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필요한 내용들 모두 말씀드렸고 학습과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요, 결국에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비트도 리플도 연달아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혹시 내가 또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우신다면은 이 사실상 어떤 대응도 하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근데 시장이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이 위기는 항상 기회랑 함께 온다라는 그 사실, 그걸 잡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뿐이고요. 최근에 1주에서 2주 제 영상들만 보셔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하락이 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단기 저점을 살리셔야 단기 고점이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 시장은 하락에서 반등으로 또 상승으로 또 다시 하락으로 이런 구조를 영원히 반복하는 구조라는 거. 이걸 아는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리기보다 지금이 내가 준비해야 될 구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움직이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께서는 미래의 하락을 너무 크게 상상하다 보니까 막상 눈앞에 떨어진 기회를 못 집어들고 그대로 흘려보내십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아주 단순해요. 원칙을 세웠느냐 아니면 그 원칙을 지켜냈느냐, 이 두 가지가 실제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 똑같은 하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늘려가고 어떤 사람은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십니다. 이 차이가 반년 후, 1년 후에는 정말로 큰 격차가 돼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개입니다. 이 원칙 매매는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무기이고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 결국에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달라지는 건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거는 결국에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해라.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 전설적인 금융감은 로스차일드의 1원칙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가득하고요. 모든 계좌는 파랗게 멍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줍습니다. 대중한테는 절망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이 판을 읽은 분들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 11월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납니다. 거의 역사적인 폭락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할 것 없이 차트가 전부 무너졌고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뉴스룸을 켜보면요. 암호화폐 거품 붕괴된다, 트럼프 트레이딩 실패했다, 시즌 종료됐다, 여러가지 자극적인 말,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탐욕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계좌를 열어보기가 두려워가지고 어플을 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끝났다, 리또속이다 이런 탄식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아니 어찌 보면은 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뉴스 하나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속보로서 전달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폭락으로 자산 10억 달러가 증발되면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조 4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졌습니다. 1억 2억이 아니고요. 순식간에 1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라는 거고, 지난 9월 초에 77억 달러로서 하나로 11조 3천억이었던 트럼프 일가의 자산은요, 불과 2달 만에 67억 달러, 현재 9조 9천억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폭락했고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밈코인 TRUMP 트럼프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야심차게 시작한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토큰 판매 목표액의 5%도 채우지 못했다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가장 신났습니다. 이거 봐라, 대통령도 별 수 없다, 코인은 역시 도박이다, 하면 안 된다,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랑은 실패로 끝났다, 이러면서 실패론을 확산시키고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뉴스를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대통령도 물리는 판에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냐 하면서 손절 버튼에 손이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쌤통이다 라면서 남의 불행을 즐기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다시 개미의 시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이 사라진 1조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본인 돈 1조 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있는 바로 이런 시점에 트럼프의 차남이자 트럼프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트럼프가 던진 한마디인데요. Buying all opportunity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자기 재산 1조 원이 날아갔는데 더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판, 즉 스마트머니만이 공유하고 있는 은밀한 시나리오가 따로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낼 겁니다. 언론이 현재 떠들고 있는 트럼프의 실패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진 이 그들의 진짜 자산 증식 메커니즘을 파헤칠 겁니다. 왜 그들은 폭락장에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시나리오가 2025년발 금융지형을 어떻게 뒤엎을지요. 한 개 한 개씩 팩트 기반해가지고 해부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에 찍힌 파란불, 그리고 시장을 뒤덮은 공포가 전혀 색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트럼프 일가의 자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랑 각종 온체인 데이터를 조합해보면은 이 손실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발생을 했어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거는 현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DJT입니다. 이 트러스 소셜의 모기업인 이 회사는요,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비트코인과 크립토닷컴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실상의 암호화폐 지주 회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 덩달아 주가까지도 폭락하는 정말로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일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ABTC입니다. 에릭 트럼프가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만 3억 달러 넘게 증발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밈코인이요. 이 트럼프 지갑으로 에어드랍된 TRUMP, 이 트럼프 코인, 그리고 최근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홍보한 코인까지도 여러가지 트럼프 테마 코인들이 시장 하락과 함께 동반 무너져 내렸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완벽한 실패로 보인다라는 거. 이 언론의 분석대로 트럼프가 코인판을 기웃거리다가 쓴맛을 봤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정말 딱 좋습니다. 이 대중은 이 표면적인 숫자만 기억하죠. 여기에 대해서 비웃고 맙니다. 이 대통령이 되면 코인 띄워준다라고 하더니 정작 자기 코인은 줄줄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둥.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잠깐만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 트럼프가 평생을 부동산과 금융, 이 파산과 재기를 반복하면서 살아온 진짜 꾼 중에 꾼입니다. 그런 트럼프가 지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단순하게 시세 차익 좀 보려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손실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투자에서는 미실현 손실과 실패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교묘한, 그리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자금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가 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표액 3억 달러 중에 고작 1350만 달러만 팔았으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일가 입장에서도 과연 정말로 망했을까? 이 프로젝트의 백서를 뜯어보자면은 트럼프 일가의 가족회사인 DTMax DeFi LLC는요, 이 프로젝트 순수익의 75%를 가져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운영비 3천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5%를 배당을 받는데, 이미 초기 판매를 통해서 약 9억 달러 규모의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분석도 있어요. 즉 현재 토큰이 안 팔려서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 보여도 들어온 돈의 대부분은 트럼프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 게다가 이들은 WLFI 토큰을 무려 225억 개나 배정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못 팔아도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짜 주식을 챙긴 셈인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트럼프 미디어 DJT의 움직임이죠. 이들은 크립토닷컴과 제휴하면서 단순하게 기술만 제휴한 게 아닙니다.
크립토닷컴 코인 CRO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플랫폼 생태계에 코인을 연동시켰어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본인들의 미디어 영향력을 돈으로 바꾼 그야말로 생태계 확장인 거고,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중한테는 공포를 팔고 그 뒤로는 구조를 짠다. 지금 트럼프 일가의 포트폴리오가 1조 원이 줄어든 거, 이거는 그들이 가진 평가액이 줄어든 것 뿐이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개수라거나 지분율이 줄어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의 세부 구성을 더 공격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자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절대 울지 않아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에릭 트럼프의 바잉 오퍼튜니티는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 강력이었다라는 거. 이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행보 중에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밈코인이나 NFT 쪼가리가 아니에요. 바로 아메리칸 비트코인 ABT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부터 한번 보세요. 마치 미국의 국영 기업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 않나요? 이 회사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ABTC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북미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중에 하나인 HUT8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이라는 또 다른 채굴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우회로 상장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에릭 트럼프랑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섰다라는 거고, 그들은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으로 참여하면서 회사의 정체성을 미국의 비트코인 인프라 백본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회사의 전략은 상당히 명확하고도 잔인합니다. 비트코인을 시장에 비싸게 사지 않고 직접 캐낸다. 그리고 캐낸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고 진짜 끝까지 쌓아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시세대로 줘야 됩니다. 1비트코인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줘야 되죠. 하지만 채굴은 다릅니다. 전기를 쓰고 기계를 돌려서 원가의 비트코인을 생산합니다. ABTC의 최근 3분기 실적을 뜯어보자면은 이들은 채굴 용량을 기존 10엑사해시에서 25엑사해시로 무려 2.5배 확장했습니다. 3개월 만에 생산 능력을 2배 넘게 늘렸다라는 거고, 게다가 최신 채굴기를 도입해서 전력 효율성을 16.3테라해시당 줄까지 낮췄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간단한데요. 남들은 전기세 내느라 허덕일 때 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캐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1억 주고 비트코인을 살 때 이들은 5천만 원, 6천만 원의 원가로 비트코인을 생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8천만 원이 돼도요, 시장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이겠죠. 하지만 원가가 6천만 원인 채굴자는 여전히 이득이라는 거. 이게 바로 제조업 기반의 채굴업이 가진 영업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하락할 때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ABTC의 전략을 보자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전략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당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를 늘리는 건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죠. 하지만 ABTC는 트럼프라는 브랜드랑 채굴기라는 생산 수단을 결합해가지고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우리는 3분기에만 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고 밝혔고, 현재 시장이 공포에 떨면서 비트코인을 던질 때 이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고 동시에 공장을 풀가동해서 비트코인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일가가 믿는 구성이라는 거고, 당장의 평가 손실이요,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현재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원가로서 최대한 빨리 빨아들여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고 절대로 팔지 않는 거예요. 현재 대중이 폭망했다라고 비웃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온체인에 들어가 보면은 이들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 WLFI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대중화를 외치는 프로젝트죠.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충격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이 WLFI 재단 지갑에서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랩트 비트코인, 그리고 체인링크 여러 가지로 교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신들이 발행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될 수 있는 달러를 팔아치우고 이 변동성이 큰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입으로는 달러가 최고다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달러는 쓰레기다, 이 코인이 진짜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금 운용이 아니라 이 헤지펀드식 공격적인 베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의 폭락장이 결국에 바닥이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헐값이 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XRP 전부 다 죽고 있는 겁니다. 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요, 이들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폭등을 할 거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트럼프 일가의 배당금 75%로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WLFI가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블을 포크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소각 메커니즘인데요. 최근에 WLFI 거버넌스 제안에 따르면은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수입으로 시장에서 WLFI 토큰을 바이백하고 소각까지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트럼프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225억 개 정도의 토큰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죠.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혁신적이든 그게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이름값으로서 이 사람들이 돈을 예치만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 돈으로 토큰을 태워서 가격을 올리는 구조, 철저하게 내부자 이득 극대화를 위해서 설계된 금융 머신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과 손을 잡은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50%는 현금으로서 또 50%는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크립토닷컴 코인을 대량 확보했고요. 현재 언론은 DJT가 손실을 봤다라고 하지만 이 크립토닷컴 입장에서는 나스닥 상장사 지분을 얻었고 DJT 입장에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를 가진 거래소랑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파이라는 이름으로서 ETF 상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SN 회사가 아니에요. 이 정치랑 금융을 결합한 괴물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이 거대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일가는 언제 어떻게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기도매매를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 판을 뒤집을 트리거를 직접 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바닥 신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채굴자 항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금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낡은 영세 채굴자들,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채굴기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채굴해둔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이게 바로 매도 압력을 키워가지고 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키죠. 실제로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해시 리본 지표가 데드크로스를 그렸다가 회복하고자 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푸엘 멀티플이 역사적 저점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영세 채굴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뜻인 거고 경쟁자가 죽으면 누가 웃을까요? 바로 살아남은 포식자들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ABDC처럼 이 자본력이 빵빵하고 최신 장비로 무장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독식하게 되겠죠. 에릭 트럼프가 지금이 살 때라고 외친 건 감이 아닙니다. 약한 놈들이 전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차례다라는 이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트럼프가 준비한 핵무기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은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법. 미국 정부가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사모아서 100만 개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요. 미국 연준의 금보유분을 재평가해서 그 차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와 있고 이게 실제로 실현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매도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실크로드 같은 여러 가지 범죄 수사를 통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잊을만 하면 시장에 던져서 가격을 폭락시켰죠. 근데 그 매도 세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슈퍼 매수 세력으로 돌변한 겁니다. 말 그대로 수급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공급은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전 세계 최강대국이 국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겠죠. 이 트럼프 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이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0% 20% 빠지는 게 과연 무슨 상관일까요? 어차피 국가가 사주기 시작하면 그들이 보유한 ABTC 주식과 WLFI 토큰 그리고 개인 지갑의 비트코인 가치는 천정부지로 상승할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크립토 위크를 지정했죠. 그리고 이어서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 액트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킬 예정이고 이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까지도 보장하고 이 CBDC 발행을 금지해가지고 민간 코인 시장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1조 원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도화 과정, 즉 레귤레이션 펌핑이 오기 전에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NAV, 순자산 가치 할인입니다. ABTC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저평가 구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 기업들의 전략을 믿지 못하면요. 비트코인이 올라도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의 WLFI가 에이브처럼 폭한 것 때문에 이 보안 취약점 해킹이라거나 현금 탈취 같은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거세진다면 이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대통령 가족이라도 금융사고가 터지면은 이거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먼저 인프라를 사는 자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개미들은 코인 가격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채굴기, 거래소, 파트너십, 유동성 풀 이런 인프라를 삽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이들은 인프라를 헐값에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의 신호를 읽으세요. 지금 뉴스에서 채굴자 파산이라거나 채굴기 가동 중단이라거나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공포에 떨지 말고 환호하세요. 바닥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해시 리본 지표를 주시하세요. 이 미국 정부라는 고래의 등장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은 단순 공약이 아니겠죠.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시대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카드라는 거고, 이 법안이 구체화될 때마다 시장은 유동치게 될 겁니다. 무려 1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 트럼프 일가의 진짜 전략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바보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1조 원이 녹아내리는 하락장에서도 채굴기를 2.5배로 늘려나가고 있고, 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젝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가지고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의도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 시장은 항상 시끄러운 놈, 이 노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이즈를 뚫고 들어가면은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이 묵직한 신호가 들리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귀에는 과연 무엇이 들리시나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의 비명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매직 버튼을 누르면서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고래들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요? 이 에릭 트럼프의 바잉 오퍼튜니티라는 말, 이걸 단순하게 투기꾼의 헛소리로 치부하시면 안 되겠죠. 그 뒤에는 채굴 산업 장악과 국가 전략 자산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청사진이 깔려 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는요, 남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 그리고 대중이 망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일지 몰라요.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시야를 한 단계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패턴이라는데요, 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 속에서 내가 들어갈 자리 그리고 나올 자리를 먼저 정해두는 사람들, 이렇게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 가장 큰 돈 버시는 거고 결국에 살아남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장은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하락이 오고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상승과 고점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과 저점, 반등, 상승, 이 고점의 순서를 끝없이 반복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대응도 단순해지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머리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거 다 누구나 알고 있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막상 그 싸게 사는 구간에 버티지 못하고 그 비싸게 파는 구간에서 욕심이 올라오니까 원칙 매매가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지금 이 순환 구조 안에서 나는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올지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셔라 말씀드립니다. 하락하면 어디서 분할로 들어갈지, 반등 시작되면 어떤 지점에서 비중을 줄일 건지, 고점 근처에서 무엇을 팔아서 현금을 얼마나 확보할 건지, 이런 세세적인 구체적인 플랜들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분들이 승리하시는 거고, 결국에 공포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려우시다면은 제가 간혹 영상에서도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의 타점을 잡는 방법들 정보방에서 어떻게 안내 드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드렸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분할 매도 혹은 분할 매수 원칙 매매를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후회할지, 아니면 지금 만족하고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더 늘려나가고 단기 고점을 찾아왔을 때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가지고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유리했을지, 이런 생각들 돌려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팔아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진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 상승과 고점 구간에서 잘 매도를 하셔야지 그 다음 하락 저점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생기는 거고, 그 현금 비중이 있으셔야지 다음 사이클에서 기회를 온전히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복잡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순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싸움입니다. 원칙을 세워두시고 같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태풍과 폭풍우 속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죠. 오직 나침반 하나만이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정부 셧다운과 지표 발표 연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은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이 남들이 눈앞에 데이터가 사라졌다라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이라는 지도가 아니라 가치라는 나침반을 바라봅니다. 안개는 결국에 거치기 마련인 거고 그때 웃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겠죠. 지치고 힘든 장인인 만큼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9월달 PCE 발표를 12월 5일로 연기를 하면서 3분기 GDP 속보치 발표까지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데이터의 안개 속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핵심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연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또 취소까지도 시키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의 최우선 준거로 삼는 게 9월달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 발표인데요. 이런 중요한 지표가 12월 5일로 공식적으로 연기된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직면한 불확실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데이터 수집 불능과 행정 마비로 인해 가지고 일시 정치 상태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2026년을 겨냥한 이 거대한 구조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저를 필두로서 여러 가지 주요 기관들 측에서 이 거시 경제적 혼란을 오히려 세대적인 기회로 규정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유니스왑 여러 가지 4대 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미국 정부의 데이터 공백 사태가 초래하게 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분석을 하면서 그 이면에서 진행 중에 있는 이더리움의 후사카 업그레이드 그리고 리플 XRP의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까지도 2020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적 이 촉매제들 심층적으로 분석드릴 예정이고요. 이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가지고 현재 글로벌 제도권 금융과 탈중앙화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 발표 지연 연기 자체가 지난 43일간의 셧다운과 데이터 수집 체계의 붕괴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되면서 11월 5일까지 이 35일을 넘기면서 2018년, 2019년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3일 동안 지속된 상황이고요.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분석국이랑 노동통계국의 필수 인력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면서 10월달, 11월달 예정되었었던 이런 주요 물가랑 고용 데이터의 수집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파장은 단순하게 발표 날짜가 밀리는 것 때문에 그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데이터의 질 자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고, 미국 셧다운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추적 조사하거나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 오차를 키우고 또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재무부 자문위원회조차도 11월 4일 서한을 통해서요, 데이터 수집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지표의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명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 측에서는 9월달 개인소비지출 보고서의 발표를 12월 5일 오전 10시로 재조정한 상황입니다. 12월 9일에서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인데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불과 4일 앞두고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없는 길은 없다라고 경고를 남기면서 이 데이터 의존적인 결정을 강조해왔던 인물입니다. 12월달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9월과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거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국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흐름이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마비랑 더불어서 데이터 공백 자체가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가 리스크랑 무관한 자산을 찾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와이즈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GDP 성장률 하락과 거시경제적 스트레스가 이 비트코인 같은 비국가적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필수 해지 수단으로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이 16.3% 상승하면서 이 주식시장이 의외로 호조세를 보였지만요, 유동성 기대감에 기인한 것일 뿐이지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신뢰성을 무기로서 이 행정 리스크가 고조된 시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피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측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배경 속에서 2026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초강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메토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 측에서는 2025년 하반기의 조정장이 오히려 2026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 응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진단을 했고, 기술 혁신,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같은 것들을 근거로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비트와이즈가 지목한 2026년 시장을 주도할 4대 핵심 자산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유니스왑입니다. 이 각각 가치 저장 플랫폼 수익성과 결제 인프라,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서로 다른 섹터의 대장주로서 상호 보완적인 투자 가치를 지닌 자산들이고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신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가치 저장소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과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기관 자금 유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 증가랑 화폐 가치 하락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상황이고,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12월까지 9만 6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회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6년에는 반감기 이후에 공급 충격 효과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2026년 전망에서 가장 기술적인 변화가 두드러진 자산입니다. 이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후사카 업그레이드는요, 이더리움의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평가받는 중이고, 레이어2 데이터 처리를 위한 블록 용량의 획기적인 증대랑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한 수수료 수익 구조의 개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을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가진 요소인데요. 오는 12월 중에 3,98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레이어2 생태계의 확장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의 소각량 증가, 그리고 가치 상승분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규제 리스크 해소랑 엔터프라이즈 금융의 결합
측면에서 봤을 때 2026년 가장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미국 SEC랑 소송이 종료됐죠.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상황이고 XRP가 스테이블코인 RLUSD와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금융의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XRP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승인되면서 이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요. XRP 지수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ETF랑 유사한 기관자금 유입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공급 쇼크가 발생하면서 2배, 3배까지도 상승 가능성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재 이더리움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실행 레이어의 오사카 업그레이드랑 합의 레이어의 프로 업그레이드를 합친 명칭이고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수직 상승시키는 상당한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데이터 가용성의 획기적인 개선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기술이 도입되는 구조이고 블록가스 한도가 증가되면서 기존 4,500만 가스에서 1억 5천만 가스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되는 변화입니다. 이게 블록당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10배 이상의 용량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는 모든 노드가 모든 블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야 됐었지만요. 이번에는 피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노드들은 데이터의 샘플만을 검증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노드의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면서 처리 용량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왜 수익이 5배, 10배 증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메토건 측에서는요.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익을 5배, 10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 언뜻 봤을 때 용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박리담회랑 시장 확장의 논리가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레이어2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저장 비용이 낮아지면 수많은 레이어2 체인들이 더 자주 더 많은 데이터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다른 베이스,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까지도 여러 가지 주요 레이어2 트랜잭션 빈도가 급증을 하면서 전체 볼륨이 단가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커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블록 공간이 늘어나더라도 고빈도 트레이딩이라거나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폭발을 하면서 블록 공간에 대한 경매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이어2 데이터 기록에 대한 최소 수수료 메커니즘이 도입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하한선을 보장하는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자금의 유입이 예상이 되고 확장성이 해결된 이더리움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토큰화된 자산을 발행하기에 최적의 플랫폼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 블랙록의 비델 펀드 같은 RWA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비가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수익원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대반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LUSD랑 엔터프라이즈 결제 생태계가 완성되는 2026년을 바라보는 리플의 전략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XRP라는 코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요. 이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략인데요. 그 중심에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신탁회사 인가를 받은 자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준비금 100%로서 미국채랑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BNI 멜론이 주 수탁은행으로 선정돼가지고 기관 투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신뢰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업홀드의 리워드 프로그램에 RLUSD가 통합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RLUSD가 등장하면 XRP는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구상은 XRP를 RLUSD를 포함한 법정화폐 간의 교환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조인데요. 이 유동성 허브 측면에서 봤을 때 국경 간에 송금할 때 A국 통화를 RLUSD로 바꾸고 또 이런 것들을 전송한 뒤에 B국 통화로 전환하는 과정. 여기서 XRP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특히 리플 레저 기반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랑 결합을 하면서요. 환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 이 트러스트 라인 확장되면서 리플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자산을 주고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이 트러스트 라인의 개수가 24,000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과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 내에서 RLUSD랑 XRP를 활용할 준비가 마쳐졌다. 이런 신호겠죠. 결국에 다가오는 12월 5일 PCE 발표 전후의 변동성들은 이 투자자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은 맹목적인 비행을 하고 있지만요. 이 스마트머니는 이미 2026년에 청사진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DCA 전략을 살펴보면은 현재 시장은 정보의 공백으로 인해서 과도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이러한 시기에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량을 늘리고 상승할 때 줄여나가는 이 기기적 매수는요. 변동성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번 2025년 말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데이터 발표 지연 자체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균열들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와이즈 측에서 제시한 2026년 전망 자체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과 이더리움이라는 고수익 플랫폼, 그리고 리플 XRP라는 규제 준수 결제망이겠죠. 12월 5일 여기서 사라졌던 데이터가 공개되면은 시장은 반드시 요동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소음 너머에 있는 거대한 신호를 봐야 되는 시점인 거고, 정보는 멈췄었지만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지연되어도 자금들은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금은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안개가 걷히고 나서 그 뒤에 드러나게 될 2026년의 승자들과 함께할 준비를 마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상승장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상승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요, 언제 오르나, 언제 상승장이 다시 돌아오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상승을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막상 그 타이밍이 왔을 때도 어디서 팔아야 되나, 얼마나 익절해야 되나, 어디까지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언젠가 상승장은 온다, 이런 사실 자체는 변한 적이 없고, 이 시장은 결국에 하락할 거다, 그리고 저점 찍고 또 반등하고 또 상승하고 고점은 될 거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상승을 어떻게 맞이할지 준비하는 거겠죠. 이 지금처럼 애매한 하락들, 지루한 박스권들, 조금씩 눌리는 구간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시장의 실증을 느낄 거고요. 관심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준비가 헐거워지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미래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준비 구간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의 시간을 내서라도 단기 저점 구간에 단 한 개의 리플이라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려는 연습들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요, 처음부터 단기 저점을 한 방에 매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 신기한 거는 아주 소액 혹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리플을 테스트처럼 매수할 때 이때 단기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릴 때 비중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기 저점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낮은 비중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런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상승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되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내가 왜 저기서 샀을까, 내가 저기서 왜 못 샀을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의 후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탁해 보이고 또 하락이 길어 보이고 단기 저점이 자주 흔들리는 이런 시점이야말로 미리 분할 매수 계획을 잡아두면서 미리 분할 익절 타점을 정해두고 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이 상승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온다라는 거, 결국에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는 건요, 운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소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꾸준함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그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지금 시작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데드크로스라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던진 리플의 XRP를 비트와이즈랑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들은요. 이 자산이 삭제되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가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이동하는 손바뀜의 현장인 겁니다. 뺏길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오직 본질을 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2025년 11월 이번 달 암호화폐 시장은요. 특히 리플 XRP에게 극단적인 이분법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기술적 지표들이 데드크로스를 가리키면서 2025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자 심리, 극도의 공포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소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써 시장을 이탈하고 있고요. 11월 중순 이후에 가격이 2달러 지전을 하회하면서 1.91달러 선까지 밀리는 이 가격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표면적인 가격 하락의 이면을 살펴보면요. 정반대의 현상들이 관측이 된다는 거. 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관들의 자금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고 비트와이즈나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여러가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현물 ETF 시장은 현재 출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라거나 이더리움 ETF에서 시장 자금이 유출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디커플링 현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격과 자금 흐름의 괴리, 심층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가지고 지난 2016년, 17년 사이클과의 역사적 프랙탈 비교하면서 현물 ETF의 구조적인 영향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유동성 메커니즘과 최근에 급하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 담론의 실체까지도 전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이 단순한 조정 하락기가 아니라요. 이 소유권들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국가 권력급 인프라로서 이전되는 이 거대한 손바뀜의 과정임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한 맥락의 이해가 필수적이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엑스파이낸스 분 측에서는 현재 시장 패턴이 2016년 말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함을 지적을 했어요. 2016년 4분기 XRP는 0.0054달러라는 극단적인 저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 시장 분위기는 현재랑 마찬가지로서 프로젝트 실패, 은행 채택 불발이라는 비관론들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기에서는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의 전조였습니다. 2017년
2018년 초부터 시작된 상승세는요, 2018년 1월과 사상 최고가인 3.84달러 기록하면서 저점 대비 약 55,000%라는 천문학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폭등 직전에 발생한 마지막 하락입니다. 여기서 세력은 본격적인 가격 상승 단계로 진입하기 전 이 시장에 약한 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가격 눌림목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현재 2025년 11월 차트 구조가 이와 유사한 축적 단계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한다. 관련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일봉 차트상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데드크로스는 장기 약세장의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XRP 가격은 2.2달러 주요 지지선 이탈하면서 2.14달러, 심지어 1.91달러까지도 밀리면서 기술적인 매도세를 유발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거시적 유동성 장세에서의 데드크로스는 종종 베어 트랩으로 작용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온체인 데이터가 기관의 매집을 가리키고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하락 신호들은요, 이 기관이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포 구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2016년 말에도 유사한 기술적인 붕괴가 선행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죠. 일단은 2025년 11월 이번 달은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미국 내에서 복수의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카나리 캐피털,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과 그레이스케일 여러 가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잇따라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는 가격과 유입량의 괴리인데요.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ETF 출시는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가격은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유입 데이터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 이 카나리 캐피탈 출시 첫날에 5,800만 달러 거래량 기록하면서 2025년 출시된 900개 이상의 ETF 중에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바가 있었죠. 출시 3일 만에 누적 유입액이 2억 6,800만 달러 달성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첫날에 1억 76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초기 5억 달러 자산에 대해서 0.34% 정도의 운영 보수를 면제하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누적 유입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 기준으로 XRP ETF 전체로 4억 2,200만 달러 엄청난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명확한 결론까지도 제시를 남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17억 달러가 유출되는 동안 XRP ETF로는 시장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이미 차기 주도 섹터로서 XRP를 지목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 하락은 ETF 운용사들이 장외거래 OTC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가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 측에서는요, 리플 XRP를 상당히 흥미로운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13년간의 운영 기록과 높은 거래 처리량을 강조를 남겼고, 현재 기관들이 XRP를 매집하는 방식은 개개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가로서 긁어 올려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ETF 설정과 환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통 물량을 흡수해서 이 잠김 효과까지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현재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에 12개월 동안 최대 72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XRP ETF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남기고 있고, 현재 리플 레저 재단의 모델링에 따르면요, 월 6억 달러 정도 규모의 OTC 매집이 지속될 경우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쇼크가 발생해서 이론적으로 가격이 1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단순한 신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XRP 생태계의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폭제와도 같은데요. 2024년 12월 달에 출시 이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5년 11월 시점, 여기서 RLUSD의 시가총액은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127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RLUSD는 전체 USD 스테이블코인 중에 10위권에 안착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RLUSD의 배포 구조입니다. 현재 약 80%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또 20%는 리플 레저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더리움의 거대 생태계를 활용을 하되 이 점진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또 속도가 빠른 리플 레저로 비중을 옮겨올 전략적 포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레저 기반의 RLUSD 발행량은요, 3,74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더리움 대비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RLUSD의 거래량 증가는 XRP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가 전송될 때마다 네트워크 수수료로서 소량의 XRP가 소각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강력한 메커니즘은 이 모든 리플 레저 트랜잭션은 스팸 방지를 위해서 최소 0.00001 XRP를 소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부하가 걸릴 경우에 이런 비용들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RLUSD를 통해 가지고 국경 간의 결제, 기업 간의 송금, 소매 결제가 활성화될수록 소각되는 XRP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의 EIP1559 소각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XRP를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모시킬 거고, 악셀라 공동 창립자 측에서는요, RLUSD 거래가 주로 리플
폴 레저랑 XRP EVM 사이드 체인에서 정산될 거고, 이런 것들은 XRP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즉 RLUSD의 성공은 곧 XRP의 가치 상승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미국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을 위한 전략적 금융자산으로서의 XRP라는 제안서입니다. 맥시밀리언 스타우딩거 측에서는요, 여기서 작성한 이 문건에서 단순한 민원을 넘어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이 제안서 안에는 수학적인 오류, 예를 들면 비트코인 2,500만 개 매수한다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개인의 제안일 뿐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런 논의 자체가 미국 SEC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XRP가 단순한 민간 코인을 넘어가지고 국가 금융 인프라의 옵션으로서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가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이 향후의 국가 차원의 매수세라는 전례 없는 초강력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하락세 속에서 3억 1천만 개 정도의 XRP가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가 됐는데요. 이게 거래 가능한 유동성이 현재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전형적인 고래 매집 신호입니다. 반면에 며칠 전에 비트코인 기준 9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이달의 시장 전반 조정장 속에서 개인분들께서 공포의 물량을 많이 던지셨습니다.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자산가 지갑 중에 일부가 ETF 출시 직후에 2억 개의 토큰을 매도한 정황이 포착 됐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ETF 운용사들의 매수세가 이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는요, 현재 건전한 조정인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월달 83.6억 달러에 달했던 미결제 약정은 11월 21일 기준으로 35.7억 달러까지 급감했고, 여기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기 세력이 청산되거나 시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시장에 거쳐있던 거품이 제거되었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향후에 반등할 때 더 가벼워진 포지션 덕분에 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2016년의 프랙탈, ETF라는 제도적인 파이프라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라는 이 정치적인 순풍이 만나는 퍼펙트 스톰의 눈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에서 2.2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질 거고, 또 ETF 유입량에 따른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데드크로스에 따른 기술적인 매도세가 진정만 되어준다면은 또 한 번 다시 강력한 XRP의 반등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 RLUSD의 유동성 소각 효과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 은행권의 본격적인 채택권으로 인해 가지고 전고점 3.84달러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2026년부터는 공급 쇼크로 인해 가지고 수직 상승 가능성 충분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난 2018년 554배 폭등,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시장을 떠날 때 시작됐었죠. 지금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조용하게 하지만 공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 이 차트의 50일선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요, 이 개미들에게 신선한 공포의 신호였었지만 역사적으로 스마트머니에게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가지고 미 달러 패권을 방어하거나 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프로토콜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공포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미래의 부를 기관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랑 다를 게 없겠죠. 변동성을 견디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신뢰하세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매매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올라갈 때 팔 준비랑 내려갈 때 살 준비를 미리 해두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칙 매매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이 원칙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원칙을 사전에 세워두는 습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마음은 들뜨고 떨어지면 또 마음은 급해지는데, 이 감정이 한번 끼어드는 순간 계획은 흔들리고 결국에 시장이 아닌 감정을 따라서 매매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도요,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타점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시면서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습관화하시는 게 건강한 투자 매매 습관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도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단기 고점 목표 타점을 미리 걸어 놓으시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단기 저점 타점도 미리 걸어 놓는 거, 이 두 가지가 원칙 매매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팔아야 내 돈이라는 이런 말들은요, 정말 오래된 말들이지만 이 투자 시장에선 지금도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또 매도를 못하면 그거는 눈으로만 보는 수익이고요, 욕심이 슬쩍 들어간 순간 좋았던 기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 수도 없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 매매의 핵심은 내가 욕심에 흔들리기 전에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둘 줄 아는 거, 그리고 공포나 걱정에 휩쓸리기 전에 미리 매수를 계획하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걸어둘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원칙입니다. 이런 습관만 제대로 잡히신다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나만큼은 덜 흔들리고 결국에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더 좋은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